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1816년 요크셔주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윈 뒤 10살도 되기 전에 두 언니를 잃었으며 다 자라서는 남동생과 여동생, 두 동생을 잃는 등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42년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브리셸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가정을 가진 애제 교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녀의 처녀작 교수나 빌렛 같은 작품에 그에 대한 사모의 감정이 형태를 달리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54년 아버지의 보좌역을 맡았던 니콜스 목사와 결혼했으나 그 이듬해 폐결핵에 걸려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샬롯은 짧은 생을 살았기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피력했고 단번에 근대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 나는 매일 하던 침대 커튼 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유리창에 덧문 내리는 것도 잊은 채 잠들어 버렸다. 그래서 밝은 보름달이 내 방의 창문 저쪽 하늘에 솟아올라와 커튼이 가리지 않은 창 너머로 내 얼굴을 비춰주었다. 나는 눈이 부셔서 그만 잠을 깼다. 한밤중에 잠이 깬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달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장엄했다. 나는 반쯤 몸을 일으키고는 팔을 뻗어 커튼을 치려고 했다. 그 순간 밤의 정적과 고요를, 그 안식을 두 갈래로 찢는 듯한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손필드 저택의 끝까지 울려 퍼졌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급히 외치는 비명이 연달아 들려왔다. 아무도 없소? 그리고 곧 이어 로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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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이야! 좀 도와줘! 하는 비통한 소리가 나고 어느 침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눈에 띄는 아무 옷이나 몸에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복도로 나왔다. 도대체 로체스터는 어디 있어? 덴트 대령이 외쳤다. 여기 있어, 여기!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열리며 로체스터 씨가 손에 촛불을 들고 나타났다. 기부인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로 곧장 달려가 그의 팔을 붙들었다. 그녀는 잉그램 양이었다.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생겼나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건 헛소동의 연습이었어. 여러분, 비켜서시오. 헛소동은 섹스피어의 희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로체스터 씨는 무섭게 보였다. 여자 하인 한 사람이 꿈속에서 가위에 눌리곤 하는 버릇이 있어. 그것뿐이요. 이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시오. 신사분들은 부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그리고 부인, 이 추운 복도에 오래 계시면 틀림없이 감기 드십니다. 로체스터 씨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각자의 침실로 돌아갔다. 나도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잠자리에는 들지 않았다.
다시 조심조심 옷을 주워 입었다. 조금 전 외마디 비명 다음에 들린 말소리를 들은 것은 아마도 나뿐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방 위쪽에서 난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온 저택 안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로체스터 씨의 말대로 하녀의 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설명한 것은 손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짐짓 꾸며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나는 옷을 입었던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서 조용한 뜰과 은빛 들판을 바라보면서 뭐가 될지는 몰라도 어떤 사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괴한 부르짖음, 쿵쾅거리며 맞잡고 싸우던 소리, 그리고 커다란 비명 속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나는 확신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곤거리는 말소리와 인기척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1시간쯤 지난 솜필드 저택은 다시 사막처럼 고요해졌다. 저택의 권위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 달은 기울어 마침내 지려하고 있었다. 추위와 어둠 속에 마냥 앉아있기도 거북하여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울까 하고 생각하다가 창가를 떠나 카펫 위를 소리 없이 걸어보았다. 몸을 굽혀 구두를 벗으려는데 나직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깨어있소. 예상했던 음성, 주인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옷을 입고 가만히 나와요. 부탁이 있소. 이리 나오시오.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나오시오. 나는 소리 없이 그의 뒤를 따라서 어느 자그마한 문 앞에 섰다. 당신 방에 탈지면이 있소? 그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네, 있어요. 각성제는? 휘발성 각성제 말이오. 있어요. 그럼 가서 그 2가지를 다 가져오시오. 나는 되돌아와서 세면대에서 탈지면을 꺼내고 서랍에서 각성제를 찾아 3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는 구멍에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다. 방에 들어선 로체스터 씨는 촛불을 놓으면서 잠깐만 기다려요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이리로 제인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커다란 침대 저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웃옷을 벗은 채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셔츠의 한쪽과 팔이 거의 피에 젖은 그는 손님인 메이슨 씨였다. 로체스터 씨는 내 손에서 탈지면을 받아 물에 적셔서 메이슨의 얼굴을 닦았다. 그러고는 내게 약병을 달래서 메이슨 씨의 콧구멍에 갖다 댔다. 그러자 메이슨 씨가 눈을 뜨며 신음소리를 냈다. 상처가 심한가? 메이슨 씨가 분명치 않은 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가벼운 찰과상이니 상심하지 말게. 제인, 이 방에서 이 신사와 함께 1~2시간가량 있어줘야겠소. 내가 가서 의사를 불러올 테니 내가 한 것처럼 비가 흐르면 탈지면으로 닦아주시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남자에게 말을 걸어선 안 돼요. 그리고 리처드, 자네도 말을 하면 안 되네. 그 결과에 대해선 난 책임질 수 없으니까. 로체스터 씨는 잠시 후 방을 나가더니 밖에서 문을 잠갔다. 이렇게 해서 나는 3층에 있는 수수께끼의 작은 방에 갇히게 되었다. 언제쯤 돌아오실까? 지루한 밤이 계속되었다. 날도 새지 않고 로체스터 씨도 오지 않아 나는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나는 메이슨 씨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약병을 코에다 대주기도 했다.
촛불은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꺼지고 말았다. 촛불이 꺼지자 커튼가에 몇 줄기 회색 강선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날이 새고 있는 것이었다. 그 후 5분쯤 뒤, 그러니까 로체스터 씨가 나가고 2시간 정도 경과했을 무렵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로체스터 씨가 들어왔다. 그가 모셔온 외과 의사도 따라 들어왔다. 자, 카터, 민첩하게 해주게. 그는 외과 의사에게 말했다. 30분 이내에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고 환자를 아래층으로 운반해 주어야겠네. 로체스터 씨는 두꺼운 커튼을 올려 바깥빛이 들어오게 했다. 이미 외과 의사는 메이슨을 치료하고 있었다. 여보게 좀 어떤가? 로체스터의 물음에 메이슨 씨가 힘없이 대꾸했다. 죽을 것 같아. 그럴 리가 있나? 용기를 내라고. 2주일만 지나면 곧 회복될 거야. 카터, 위험하지 않다고 말해주시오. 내 양심을 걸고 보증합니다. 좀 더 빨리 왔더라면 좋았을걸. 그랬으면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니, 그런데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어깨 살점은 잘려진 게 아니고 찢겨졌어요. 여기 이빨 자국이 있어요. 그 여자가 이빨로 물어뜯었어. 로체스터가 칼을 빼앗자 그 여자가 암호랑이처럼 덤벼들었어. 자네는 당하고만 있었네. 그냥 껴안고 덮쳤어야 했는데.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단 말인가. 무서운 일이었어. 처음엔 아주 얌전했는데 정말 뜻밖이었어. 그러게 내가 미리 경고했잖아. 자, 카터, 빨리빨리. 해가 곧 뜰 텐데 이 친구를 빨리 떠나보내야지. 예, 곧 됩니다. 외과 의사 카터가 서둘러 치료를 끝내자 로체스터 씨는 곧 메이슨 씨를 떠나보낼 채비를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어느새 5시 30분이 되었다. 바야흐로 해가 솟으려던 참이었다. 뒤뜰은 고요했지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거기에는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주인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이윽고 로체스터 씨 일행이 왔다. 메이슨 씨는 로체스터 씨와 외과 의사의 부축을 받고 있었는데 꽤 잘 걷는 것 같았다. 2 사람은 메이슨 씨를 도와 마차에 올랐다. 곧이어 카터가 뒤따라 탔다. 잘 돌봐주게. 로체스터 씨는 뒤에 탄 외과 의사에게 부탁을 했다. 이윽고 마차가 조심스럽게 떠났다. 어쨌든 모든 것이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육중한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이제 내일은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방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제인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잠깐만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십시다. 로체스터 씨가 말을 이었다. 저 집은 꼭 동굴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제겐 훌륭한 저택으로 보입니다. 무경험이라는 마력이 그대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오. 자, 여기야말로 보다시피 뭐든 참되고 감미롭고 깨끗한 것뿐이오. 그는 우리가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울타리를 보면서 말했다. 제인, 해가 뜬 아침을 좋아하오? 저 높고 엷은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의 고요하고 향긋한 분위기를 좋아하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당신은 괴상한 하룻밤을 지냈지, 제인? 그래요. 간밤 내내 한숨도 못 자고 지쳐서 안색이 나빠졌군.
당신을 메이슨 곁에 남겨두고 갔을 때 겁이 나지 않았소? 저 구석방에서 누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문은 잠가두었는걸. 귀여운 새끼 양을 아무렇게나 늑대의 속을 가까운 곳에 남겨놓고 가버렸다면 경솔한 목동이었을 테지. 그레이스 풀은 앞으로도 여기에서 살게 되나요? 그렇고 말고 당신은 그까짓 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소. 저 여자가 여기 있는 동안은 선생님의 생명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어련히 내 몸을 내가 주의하려고. 어젯밤에 걱정하셨던 위험한 일이 이젠 다 사라져 버렸나요? 거기에 대해선 메이슨이 영국을 떠나지 않는 한 나로선 단정할 수 없소. 설사 떠나고 난 다음이라도 단언은 못해. 살아있다는 것이 내게 있어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메이슨 씨더러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위험을 모면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세요.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면 이 바보 아가씨야 위험이 어디 있겠어. 위험 따위는 당장에 없어지겠지. 내가 메이슨을 안 후 난 그에게 이걸 하게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곤 했어. 그러나 이번엔 명령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끝까지 알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야.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눈치군. 더욱더 뭐가 뭔지 모르게 해주지. 당신은 내 친구지. 저는 당신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올바른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맞았소. 당신은 그렇게 할 거요. 당신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그처럼 가벼운 걸음걸이로 뛰어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재빨리 일을 해치우지도 않았을 거요. 그리고 생기 있는 시선과 활기찬 표정으로 나를 대하지도 않았을 거요. 하지만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이기는 해도 당신이 느닷없이 나를 찌를지도 모르니까 내 약점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까지는 없지 않소? 당신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메이슨 씨의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은 안전한 게 아닐까요? 아무쪼록 그래야지. 여기 앉을 곳이 있군. 제인, 여기 앉아요. 로체스터 씨는 통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내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옆에 서 있었다. 어서 여기 앉아요. 이 벤치는 두 사람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어. 당신은 내 옆에 앉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지, 제인? 나는 대답 대신 벤치에 걸터 앉았다. 그러자 로체스터 씨가 말을 꺼냈다. 자, 나의 친구. 상상력을 동원해야 해요. 가령 말이요. 당신이 지금 제멋대로 자라난 소년이라고 가정해 보시오. 머나먼 외국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커다란 실수를 범했다고 상상하는 거요. 어떤 성질의 것인지 어떤 동기에선지 그건 아무래도 좋고 다만 실수의 결과가 일평생 당신을 따라다니고 그 오점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시다. 당신이 범한 실수의 결과가 머지않아 당신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 당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을 강구하오. 당신은 유랑 속에서 안식을 구하고 관능적인 쾌락 속에서 행복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방랑한단 말이지. 그렇게 당신에게 가해진 몇 해의 귀양살이 끝에 시들어버린 영혼과 마음을 안고 당신은 고향에 돌아오게 되오.
당신에게 새 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당신은 이때까지보다 더 고상한 희망과 깨끗한 감정이 넘치는 시절로 돌아왔다고 느끼게 되오. 당신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바라며 당신의 남은 여생을 불멸의 존재에 적합할 만한 방법으로 보내고 싶다고 원하고 있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관습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도 괜찮소. 보잘것없는 관습적인 장애를 말이오. 그는 말을 마치고 대답을 기다렸지만 나는 어떠한 말로도 대꾸할 수가 없었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해답을 가르쳐줄 착한 요정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였다. 서풍이 내 주위에 담쟁이 넝굴 앞에서 속삭이고 있었지만 그 입김을 말로 대신 빌려줄 상냥한 요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방황을 거듭하고 죄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은 안식을 구하여 뉘우치고 있고 세상의 말을 무시하고 다정한 세 사람을 영원히 자기 곁에 붙들어 놓고 그에 의하여 마음의 평화와 갱생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데 말이오. 떠돌아다니는 분의 안주라든가 죄 많은 사람의 갱생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 선생님께서 아시는 분이 고통을 당하고 죄를 범한다면 회개하여 고쳐나갈 힘과 괴로움을 없앨 위안을 같은 인간보다는 자기보다 좀 더 높은 데 계시는 분에게 구하도록 충고해 주세요. 내가 대답했다. 귀여운 친구 제인, 당신은 내가 잉그램 양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벌써 눈치챘지. 만일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녀가 나를 갱생해 주리라 생각하지 않소? 그는 내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을 마치자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길 저편 끝까지 걸어갔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오더니 제인, 언제 또다시 나와 함께 밤샘을 해주겠소? 나는 당신에게라면 내 애인 얘기도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벌써 알고 있으니까. 그 같은 사람은 좀 드물지, 제인. 하고 물었다. 네, 그래요. 건강하고 정말 큰 여자요, 제인. 체구가 크고 거무스름하고 살이 찌고. 저런 덴트하고 린이 마구간에 있군. 당신은 저쪽 문으로 해서 숲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나는 한쪽 길을 돌아서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로체스터 씨는 또 다른 길로 해서 언제 돌아왔는지 뒷뜰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메이슨은 오늘 아침 여기를 떠나버렸네. 난 4시에 일어나서 전송했네 그려. (21) 그 다음날 오후 나는 페어팩스 부인방에서 누가 나를 기다린다는 전가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를 기다린 사람은 검은 상복을 입고 검은 크레이프를 감은 모자를 쓴 어느 신사의 몸종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아마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레븐이라고 합니다. 8, 9년 전에 아가씨께서 게이츠헤드에 계셨을 때 리드 부인의 마부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바에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 로버트, 안녕하세요. 기억하고 말고요. 그런데 배시와 결혼하셨다죠?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람은 잘 있어요. 그런데 존 도련님이 런던의 하숙집에서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어제로 일주일째 되었죠.
좋은 도련님이? 네, 좋은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님께선 기절하셨지요. 그런데 어제 아침 마님께서 제인을 데려와 제인에게 사람을 보내 제인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 게이츠 애들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씨께서 준비만 되시면 내일 아침 일찍 모시고 갈까 합니다. 좋아요. 준비하죠, 로보트.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어요. 나는 그를 하인들 방으로 안내해주고 로체스터 씨를 찾으러 갔다. 로체스터 씨는 아래층 어디에도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이 로체스터 씨는 잉그램 양과 함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계실 거라고 해서 나는 당구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내가 잉그램 양 옆에 있는 로체스터 씨에게로 다가가자 그녀는 거만한 눈길로 내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로체스터 선생님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자 마치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이때의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당신에게 볼 일이 있다고요? 그녀는 로체스터 씨에게 물었다. 로체스터 씨는 돌아서서 잉그램 양이 가리키는 저 사람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큐를 내던지고는 뇌 뒤를 따라 방을 나왔다. 무슨 일이오, 제인? 한 1, 2주일 정도 휴가를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로체스터 씨가 묻는 말에 경위를 설명하고는 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손필드를 떠났다. 5월 1일 오후 게이츠헤드에 도착한 나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택 문지기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주 깨끗하고 아담한 집이었다. 배시는 난로 앞에 앉아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가 아이를 내려놓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옛 생각들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다. 차 준비가 다 되어 내가 테이블에 가까이로 다가가자 그녀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차 대접은 난로가에서 받아야 한다고 이르고는 몰래 집어온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 방 의자에 올려놓고 나에게 먹여주던 옛날처럼 찻잔과 토스트 접시를 얹은 둥글고 작은 상을 놓았다. 나는 웃으면서 그 옛날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녀는 내가 손필드 저택에서 행복한지 또 마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내가 남자 주인밖에 없는 집이라고 대답하자 그가 훌륭한 신사인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지 물어왔다. 나는 주인이 미남자는 아니지만 진짜 신사로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므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즘 그대에게 묵고 있는 멋쟁이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자 배시는 세세한 것까지 흥미있어 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금방 1시간이 지나갔다. 배시는 내게 모자를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문지기 집을 나와 저택으로 향했다. 지금 걸어 올라가는 좁은 길은 9년 전 그녀와 함께 내려왔던 길이다. 어둡고 안개가 짙은 정월의 으스스한 아침, 나는 절망적이며 비참한 심정으로 세상에서 추방되고 하느님께도 버림받은 듯한 느낌으로 멀고 낯선 목적지 로드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으려고 이 원망에 사무친 지붕 밑을 빠져나갔던 것이다.
그 지붕이 이제 내 눈앞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곧장 식당으로 들어섰다. 거기에 있는 가구 하나하나는 내가 처음 브로클 허스트 씨에게 소개되던 아침 그대로였다. 그가 서 있던 난로 앞의 카펫은 지금도 역시 난로 앞에 깔려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젊은 기부인 두 사람,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나를 맞으려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인데? 조지아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쌀쌀맞고 무뚝뚝했으며 차디찬 눈초리 등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유감없이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좀 어떠세요? 내가 서슴지 않고 당돌하게 묻자 생각지도 않았던 버릇없는 짓이라고 생각한 듯 그녀는 나를 모른 채 하는 편이 좋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았다. 리드 부인이라고? 엄마 말이군. 엄마는 너무 허약해져서 오늘 밤 뵙게 될는지 모르겠어. 2층에 올라가서 내가 왔다는 것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조지아나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리드 부인이 나를 각별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말을 꺼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소망을 들어드리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한 후에 태연히 모자와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배 씨를 만나 여쭤보게 한 다음 그 밖에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저쪽에서 거만하게 나오면 움츠러들던 것이 지금까지의 내 습관이었다. 1년 전에 나였더라면 아마 도착한 다음 날 당장 이 집을 떠날 결심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나는 리드 부인의 딸들의 거만한 태도나 어리석음을 못 본 채 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이 집 가정부에게 방을 하나 정해줄 것과 이 집에서 1, 2주일 머무를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배 씨의 안내도 받지 않고 앞질러 리드 부인의 방문을 열었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커튼을 젖히고 높이 쌓아 올린 베개 위로 허리를 굽혔다. 내 앞에는 내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얼굴이 있었다. 지난날 나는 심한 분노와 증오를 간직한 채 이 여인과 작별했었다. 이제 나는 이 부인의 문병을 와서 지난날 그녀가 저질렀던 일체의 부정을 용서하고 모든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화해를 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보겠노라고 간절한 소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과거의 공포와 슬픔이 뒤범벅이 되어 생생하게 되살아났지만 그래도 나는 허리를 구부린 채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리드 부인은 침대에 누운 채로 살며시 눈을 뜨더니 아니, 언제 왔니?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하고 말했다. 그 후 부인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렸을 때 나를 미워했던 일, 그리고 3년 전에 온 내 삼촌의 편지, 그 편지의 답장에 내가 죽었다고 써보냈다는 것과 자신의 남편이 죽을 때 나를 잘 양육하라고 부탁했다는 것 등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엾은 여인, 습관이 되어 있는 악한 마음씨를 이제 와서 고치려고 노력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편지 이야기를 해준 날 밤 자정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녀가 눈을 감을 땐 그 자리에 나도 없었고 딸들도 없었다. 한때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던 리드 부인의 시신은 나에겐 기이하고 우물하게만 보였다. 리드 부인의 시신이 입관될 때 우리들 중 누구 한 사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22. 로체스터 씨는 내게 단지 일주일의 휴가를 주었을 뿐인데 게이츠 헤드에서 이럭저럭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다. 그동안 페어팩스 부인으로부터 온 편지에 의하면 손님들은 다 떠나버렸고 로체스터 씨가 3주일 전에 런던에 가셨는데 2주일 내로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 씨가 새 마차를 사오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결혼 준비차 런던에 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에게 돌아갈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 밀코트까지 마중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택까지 가는 길을 혼자서 조용히 걷고 싶었던 것이다. 저택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나의 마음은 들뜨게 되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다정하게 웃으며 나를 맞아줄 거야. 그리고 아델도 나를 보면 손뼉을 치며 좋아하겠지.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 생각 따위는 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나 젊음처럼 고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무경험처럼 맹목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그러한 것이 비록 로체스터 씨가 나를 보아주든 말든 다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자, 빨리 가자, 빨리. 같이 있을 수 있는 한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좋아. 며칠 동안, 아니 기껏해야 2, 3주일 동안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분과도 영원히 이별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 생긴 고민을 무시해버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가는 좁은 돌계단에서 로체스터 씨가 수첩과 연필을 가지고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를 본 순간 나의 긴장했던 온 신경은 확 풀리고 말았다. 여! 그는 나를 보자 이렇게 소리치고는 수첩과 연필을 걷어치웠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셨군 그래. 자, 이리 와요. 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태연하게 그의 옆으로 가려고 했으나 얼굴 근육이 건방지게도 내 의지를 거역하고 감추려 했던 감정을 드러내려고 덤비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자의 베일을 늘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해 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그래, 제인에요. 밀코트에서부터 걸어왔소? 그렇지. 당신에게 어울리는 장난이야.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뭘 했소? 외숙모님 댁에 있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러자 로체스터 씨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꼭 한 달 동안이나 내게서 떠나 있으면서 나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지. 그렇지. 다시 그를 만나게 되면 무척 기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머지않아 곧 나의 주인이 아닌 남이 된다는 불안이나 그분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길 듯 아팠지만 그러나 로체스터 씨에겐 언제나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의 나중 말은 나에게 달고 향기로운 것이었다. 그 말은 내가 자기를 잊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그에게 중요한 뜻을 지닌다는 것을 슬며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체스터 씨는 때때로 내가 입 밖에도 내지 않은 마음속의 생각을 나로선 이해할 수 없는 날카로운 눈으로 알아차리곤 했다. 그는 독특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웃는 얼굴은 정말로 부드러운 감정이 담긴 햇살 같았다. 집에 들어가서 그 걸음에 지친 조그마한 다리를 쉬도록 하시오.
그날 밤 나는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눈을 꼭 감아버렸다. 머지않아 다가올 이별과 점점 가까워지는 슬픔을 경고하는 끊임없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막았다. 손필드 저택으로 돌아와 평안히 깃든 2주일이 계속되었다. 주인의 결혼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결혼식 준비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기운을 잃고 침울한 기분에 잠겨 있을 때는 오히려 그가 나의 기분을 맞춰주었는데 이처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적도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그때만큼 내가 그를 그토록 애타게 사랑해 본 적도 없었다. 23. 찬란한 한여름의 태양이 온 영국을 두루 비치던 성요한제 날 저녁, 반나절 동안 산딸기를 따먹느라고 지친 아델은 해가 지자 곧 잠에 빠졌다. 나는 아델이 잠드는 것을 지켜보다가 정원으로 나왔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동력 하늘은 점점 맑고 짙푸른 빛깔의 매력을 드러내고 막 떠오르는 외로운 별 하나가 나타났다. 머지않아 거기에서는 둥근 달이 방긋 웃으며 떠오르겠지만 아직 지평선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정원을 거닐었다. 그런데 코에 익은 기묘한 냄새, 담배 냄새가 어느 창가에서 풍겨왔다. 서재의 창문이 손바닥만큼 열려 있었다. 그쪽에서 내가 내다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울타리 위쪽에 있는 화단과 과수원 사이를 얼마간 걷고 있노라니까 또다시 뭔가를 느끼게 하는 그윽한 향기가 맡아졌다. 이 새로운 향기는 관목에서 나는 것도 풀에서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로체스터시의 담배 냄새였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향기는 점점 더 짙어졌다. 나는 관목 숲으로 통하는 쪽문을 향해 걷다가 로체스터시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한 구석진 숲으로 몸을 숨겼다. 이때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내 옆으로 날아가더니 로체스터시 발 근처에 있는 풀이에 앉았다. 그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 사이에 나는 들키지 않고 살짝 지나가려고 조약돌 투성이에 자갈길을 피해 잔디밭 가장자리를 건너질렀다. 내가 그의 그림자를 지나쳐가자 그가 내 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가만히 말했다. 제인, 이리 와.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또 그의 뒤쪽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그의 곁으로 가만히 다가갔다. 그러는 사이에 나방은 날아가 버렸다. 로체스터시와 내가 월계수의 산책로로 들어가 낮은 울타리와 침엽수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을 때 그가 말했다. 손필드의 여름은 참 좋지? 네, 그래요. 당신은 어느 정도 이 집에 정이 들었을 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있고 천성적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 정말로 정이 들었어요. 그들과 헤어지면 섭섭하겠지? 네, 안 됐군. 그러나 이런 일은 인생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 기분 좋은 안식처에 자리를 잡고 정을 붙일만 하게 되면 휴식 시간이 끝났으니 일어나 나가라는 명령이 내려진단 말이오. 그럼 제가 꼭 가야만 하나요? 손필드 저택을 기어이 떠나야만 하나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제인. 안 됐지만 정말 떠나야만 될 것 같소. 이것은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 충격에 져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좋아요. 떠나라는 분부만 내리시면 언제든 떠나겠어요. 그 명령은 지금 당장 내리는 것이오. 나는 오늘 밤에 그 명령을 내려야만 할 것 같소. 그럼 결혼하려고 하시는군요. 맞소. 당신의 그 예민한 머리가 알아맞혔군. 곧 하게 되시나요? 곧 하게 될 거요. 난 한 달 후에는 신랑이 되고 싶으니까. 그동안 난 나대로 당신의 일자리와 거처할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소.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염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안해할 것 없소. 사실 나는 벌써 장모될 분을 통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자리를 알아놓았소. 아일랜드의 코너트주에 있는 비터너트 저택의 다이아시아스 오갈 부인에게 5 따님이 있는데 그들의 교육을 맡는 거요. 당신은 아일랜드를 좋아하게 될 거요. 모두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 먼 곳이군요. 게다가 바다가 가로놓였으니. 무엇 사이에 말이오, 제인. 영국과 손필드 사이에, 그리고 선생님과 저 사이에. 거의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고 흐느낌도 참았다. 오갈 부인과 비터너트 저택에 대한 생각은 내 가슴을 섬뜩하게 했다. 게다가 지금 나란히 걷고 있는 로체스터시와 나 사이에 가로놓일 광막한 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저 큰 바다, 재산, 계급, 인습을 생각하니 내 가슴은 더욱 서늘해지는 듯했다. 때때로 나는 당신에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오. 마치 내 왼쪽 갈비뼈 밑에 달려있는 끈과 조그만 당신 몸의 오른쪽 갈비뼈 밑에도 달린 똑같은 끈이 풀리지 않게 꽉 얽혀있는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오. 그러니 만일에 저 거센 파도의 바다가 우리들 사이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를 연결하는 끈은 끊어질 것 같거든. 그렇게 되면 내 가슴이 상해서 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단 말이오. 당신은 나를 잊어버릴 테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잘 아시면서. 나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참고 견뎌왔던 것이 북받쳤기 때문이다. 나는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었다. 전 손필드를 사랑해요. 전 손필드를 떠나는 게 슬퍼요.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공포와 비애를 느껴요. 기필코 떠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필연이 도대체 어디 있소? 어디 있냐고요? 선생님은 바로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잉그램 양이라는 아가씨와 곧 결혼하여 신부를 데려오실 텐데요. 그래, 그럴 작정이야. 그러니까 전 떠나야 해요. 아니,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 내가 그걸 맹세하지. 선생님은 제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여기 이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아무 감정도 없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입속에 넣은 빵조차 빼앗기고 생명수를 마시려고 하다가 그것마저 엎질러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참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가난하고 미천하고 얼굴이 못생긴 보잘것없는 여자라고 해서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선생님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혼도 갖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제게 아름다움과 풍부한 재산을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제가 선생님과 작별하는 기분과 똑같이
선생님도 저와 헤어지는 것을 괴로워하시도록 해드렸을 거예요. 제인, 진정하오. 너무 흥분하지 말고. 마치 절망에 빠져 자기 깃털을 잡아뜯는 사납고 미친 새 같군. 전 새가 아니에요. 저는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제 의지가 선생님과 이별하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오. 나는 당신에게 내 손과 마음과 재산의 일부를 주겠소. 연극하시네요. 그런 것에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일생을 내 옆에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요. 나의 분신이 되어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길 바라오. 나와 동등한 것, 나와 똑같은 것이 여기 있기 때문이야. 제인,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포옹으로부터 빠져나오려 했다. 도저히 그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날 의심하오, 제인. 물론이에요. 내 말을 신용 못하겠소? 조금도 못 믿겠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오? 그는 격한 어조로 물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의심이 많은 아가씨로군. 내 말을 믿게 해주리다. 나는 잉그램 양에게 사랑이 없소. 그 여자가 내게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소? 전혀 없소. 내 재산이 많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자와 그녀의 모친은 나를 냉대했소. 나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오. 또 할 수도 없을 것이오. 신비스러운 당신을, 거의 이 세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나의 육신의 일부분처럼 사랑하오. 가난하고 이름 없고 조그마하고 예쁘지도 않은 당신에게 나를 남편으로 맞아줄 것을 진심으로 간청하는 거요. 뭐라고요? 저를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러나 나는 그의 진지한 태도, 특히 격식을 차리지 않는 말투로 인해 그를 믿기 시작했다. 정말이세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선생님 외엔 한 사람의 친구도 없는 선생님께서 주신 돈 외엔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제게요? 제인, 어서 내 청혼을 받아주오. 에드워드,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고 에드워드,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해 주시오. 진심이세요?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참으로 제가 선생님의 아내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전 선생님과 결혼하겠어요. 만일에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기뻐서 날뛰는 그의 말투나 얼굴 표정을 야비하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나는 그의 곁에 앉아서 이별의 악몽에서 깨어나 내게 넘쳐 흐를 정도로 주어진 최고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제인, 행복하오? 하고 물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웬일이었을까? 달이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온통 암흑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나는 바로 주인 곁에 있었으나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구름 사이로 검푸르고 눈부신 성강이 번쩍이고 연달아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 다음엔 가까이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가 났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어깨를 방패 삼아 번쩍이는 번갯불을 피하려고 했다.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길 쪽으로 황급히 끌어올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문턱을 넘기도 전에 몸이 흠뻑 젖어버렸다. 홀에서 그가 내 쇼를 걷어 뒤죽박죽이 된 머리의 물기를 닦아주고 있을 때 페어팩스 부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처음에는 나도 로체스터 씨도 그녀가 나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계는 12시를 치고 있었다. 젖은 것을 빨리 벗어요. 가기 전에 인사를 해야지. 잘 자요, 내 사랑.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그와 헤어져 돌아섰을 때 거기엔 페어팩스 부인이 심각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고는 그대로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